안녕하세요. 성보고 세계사 여러분. 갑자기 다시 또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방학 전까지 로마 제국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2학기 때 한 번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격파한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전투의 이름 뭘까요? 네, 바로 이소스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알렉산드로스 제국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게 되었는데 그 문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인도 간다라 양식에서도 나왔었던 헬레니즘 문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2학기 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일단 로마는 유럽의 바로 여기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 국가인데요. 자, 이 반도 국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바로 로마가 되겠죠. 그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영토가 커져가기 시작한 것이 로마 제국인데, 그렇다면 로마가 어떻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는지 그 로마의 성장 과정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제 흥망성쇠가 있죠. 나라가 점점 성장했다가 전성기 찍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성기까지, 시작부터 이 전성기까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마가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을 때 시기에 관련 그림입니다. 자, 지금의 한번 지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이 이베리아 반도도 로마 거, 그리고 여기 프랑스, 갈리아 지역이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도 로마 거, 그리고 여기 영국, 여기 지도가 조금 잘려 있지만 영국도 로마 거, 그리고 여기 이집트도 로마 거, 그리고 여기 어디야? 터키잖아. 터키도 로마 거, 그리고 여기 그리스를 포함한 이쪽 발칸반도 지역도 다 로마 거. 엄청나게 많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토가 점점 확장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 점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쇠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바로 공화정이라는 단어예요. 현재 우리나라도 공화정 국가인데 로마는 어떻게 공화정을 운영했는지가 바로 핵심 되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 로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사라지고 공화정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공화정은 사실 이제 귀족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점차 평민들의 지위가 성장하게 되면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회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예요.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이제 도시 국가인데 초기에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로마는 누가 건국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묘들이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얘는 늑대예요. 지금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이 두 명의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건국된 도시국가 로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몰아내지고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정과 공화정의 차이점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로마는 여기 나와 있죠.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후손이래요. 이 사람 트로이 왕자였어요. 우리 미케네 문명 할 때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트로이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로마로 건너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그 와중에 그들의 후손 사이에서 레아 실비아라는 후손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로물로스와 레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바로 로마를 건국했다라는 점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국 신화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화정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이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정치였잖아요. 그래서 대표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게 그리스 정치의 특징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공화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출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건데 사실 귀족이에요. 그래서 초기 공화정은 귀족 공화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화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세력이 바로 원로원, 집정관, 민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냐라고 한다면 원로원이 힘이 제일 세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원로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이 선택한 사람 2명이 집정관이 되고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집정관이 이제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바로 원로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집정관이 최고 통치자이긴 하지만 권력은 원로원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민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백성들의 의견을 드는 잠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민회라서 그렇지 이거는 평민들이 여기에 막 엄청 많이 참여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평민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회의는 나중에 평민회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 이름이 민회이지만 귀족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 초기에는 이제 원로원이 독점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로원이 추천한 자 2명이 이제 집정관으로 추대가 되고요. 2명으로 추대를 한 이유는 1명이 독점하지 못하게 나름 이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명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귀족을 중심으로 공화정이 원래는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잘 사는 평민들이 등장을 해요. 상공업, 즉 뭐 무역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러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 평민이 등장하게 되고 이 평민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도 이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긴다. 왜? 귀족들 너희만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 지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네만큼의 권력을 내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의 전쟁이 참여되면서 점차 평민들의 지위도 향상돼요. 그래서 그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호민관이라는 새로운 이제 관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호민관은 간단하게 말하면 평민들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회와 다르게 평민들의 그러한 주장을 옹호해주는 평민회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최초로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12표법이라는 최초의 성문법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래는 이 집정관 2명을 무조건 원로원에서 추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집정관 중에 1명을 평민에서 선출해도 된다라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 한 개 법, 이거 다 법 이름이에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민에게도 어마어마한 이제 힘이 실려지는데, 그 말은 즉슨 원로원의 승인 없이 평민회가 결정 내리는 것도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호르텐시우스 법이 제정되면서 평민들의 지위가 그만큼 점차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민들의 지위가 점차 상승하는 이 과정이 바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시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텐시우스 법이 기원전 287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원전 287년이 바로 기원전 3세기예요. 그래서 그 기원전 3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 사진 보시면 기원전 3세기에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통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략 218년에 이런 섬까지 다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점차 이제 영토가 확장되면서 평민들의 지위도 같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과 평민의 지위 향상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의 공화정의 이제 체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이제 최고 기관이 원로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원로원은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회는요, 귀족들을 위한 민회와, 그리고 민회에는 귀족과 평민이 모두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주로 이제 귀족의 입김이 셌겠죠. 그래서 이제 평민들만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평민회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이 평민회 중에서 평민들의 대표를 호민관이라고 한다라는 점, 그래서 호민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정관은 지금의 대통령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원래는 원로원이 2명을 추천해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집정관도 평민이 1명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점차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집정관 그리고 호민관, 이러한 관직의 이름 낯설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제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지중해를 두고 겨뤘던 상대가 바로 페니키아의 식민도시였던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이제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포에니 전쟁 되겠습니다. 포에니라는 건 페니키아인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날까요? 페니키아? 바로 페니키아는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이고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벳이 됩니다. 그만큼 페니키아도 나름의 이 지중해 지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의 식민도시 카르타고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민도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민지랑은 좀 다르고, 그냥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서 자신들의 거점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이제 로마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이제 이 여기 연두색이 페니키아의 본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로 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역을 할 때 편리한 지역에 거점 도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거점 도시를
식민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랑은 약간 다른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영토를 이제 확장해 가고 있으니 당연히 이 이탈리아 역시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서 이 지중해라는 이 바다를 둘러싸고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자, 먼저 처음 보시면 카르타고가 바로 여기 지금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지역에서 이제 로마와 여기 코르시카, 사르데냐, 그리고 시칠리아, 여기 시라쿠사, 여기를 중심으로만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이제 로마가 이겨요. 로마가 이겨서 로마가 이제 이 시칠리아 영토를 이제 확장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이제 카르타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칠리아라는 영토를 로마에게 뺏겼으니까 좀 더 이제 힘을 길러서 이 카르타고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군대를 육성을 해요. 그래서 군대를 육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를 공격해야겠다. 아까 1차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했었잖아. 그래서 2차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피레네 산맥이라고 이런 산맥을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무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전투를 하러 가지만 결국에 카르타고가 패배하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에니 전쟁이 이제 3차까지 이뤄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겨내고 결국 이제 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장악하게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군들 카르타고군의 한니발 그리고 로마군의 스키피오 이런 전쟁 참여 장군들이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코끼리 부대 사진 보여줬는데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한니발이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마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포에니 전쟁 이후로 이제 지중해 패권을 로마가 장악하게 되고 로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식민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원래 카르타고 지역이었던 곳에서 지네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을 바탕으로 대토지를 경영하게 되는데 이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죠. 이제 라티푼디움이라는 대토지를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토지를 경영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들, 귀족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노예를 바탕으로 노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중소 토지를 갖고 있던 자영농들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토가 확장됐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대토지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이제 노예로 활용하게 되고 이 노예 노동으로 바탕으로 대토지를 경영하는 걸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자영농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자신의 토지를 돌볼 수 없어서 토지가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식민지 라티푼디움에서 대토지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싸지게 되고 결국에 자신은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고 이들 역시도 노예 노동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빈부격차라고 하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로 로마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호민관이에요. 호민관이 아까 뭐라고 했지? 평민 대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평민들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라티푼디움의 경영으로 자영농들이 몰락하자 이 자영농들을 다시 육성시키는 방법으로 형이었던 티베리우스는 농지법 그리고 동생이었던 가이우스는 곡물법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형이었던 티베리우스의 농지법부터 보자면 형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평민, 전쟁에 참여한 평민들이죠. 공기와 햇빛을 향유할 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집도 없고 가정도 없이 처자식과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싸우다 죽지만 자기 소유라고 할 만한 한 조각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자? 땅을 재분배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토지를 소유한 그런 유력 계층 있잖아요. 귀족이나 아니면 돈이 많아지게 된 부자들. 그들이 불법적으로 가진 토지를 빼앗아서 이 토지를 이렇게 몰락한 자영농에게 재분배해주자라는 게 티베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당연히 귀족과 돈 많은 그러한 유력 계층들에게 반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농지법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생 가이우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가난한 시민들에게 곡물을 저렴한 값에 배급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곡물법인데 이때 피소라는 귀족이 그라쿠스요. 나는 그대가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원치 않아. 그러나 그대가 그렇게 할 것이라면 내 몫은 요구하겠소. 즉 곡물법을 반대하는 이런 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베리우스는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동생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곡물을 저렴한 값에 배급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둘 다 모두 실패하고 결국엔 귀족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농은 점차 몰락을 하게 되고 이후에 자영농은 소작농이 되어서 나중에 등장하는 농노 이런 계층이 되어버리게 되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이후에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평민파와 볼족파 사이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전의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 이 내전의 시기에 노예들 사이에서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전도 전쟁이고 여튼 반란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진압할 수 있는 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카이사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카이사르가 등장하면서 삼두 정치라는 게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이 삼두 정치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삼두 정치의 끝 옥타비아누스는 결국에 모든 패권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이 시작되면서 이후에 로마는 더 이상 공화정 국가가 아닌 재정 국가가 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황제가 정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내전이 일어났던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던 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인데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검투사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이나 혹은 사람 대 사람이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게 이제 직업인 사람인데 이게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죽어야지만 끝나요. 동물이랑 싸우면 동물이 죽거나 사람 대 사람이 싸우면 사람 하나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인데 이거는 유흥거리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걸 즐겼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포로 노예, 범죄자들,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게 된 사람들이 다수이고 물론 일반 자유민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참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검투사들이 노예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만적의 난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진시황 시절의 진승 오강의 난이나 이러한 반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반란을 누가 진압을 하냐면 요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의 입지가 점차 커지게 되고 그때 마침 이제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평민들의 편에 들어줬던 사람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당시
대표적인 인물들이 힘을 합쳐서 통치를 하는 걸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당시 원로원의 불만을 갖고 있던 폼페이오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공동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명이 머리가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카이사르는 귀족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또 평민파야. 평민의 이제 입장을 들어주던 사람들이고요. 폼페이오스 같은 거는 귀족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은 사실 의견이 맞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임시적으로 손을 잡은 건데 이때 이제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과 지금의 영국 지역을 이제 정복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정복을 하러 가던 사이에 이제 원로원 귀족들이 이제 카이사르를 견제해서 카이사르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카이사르가 생각하죠. 내가 이대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가면 나 바로 죽겠구나. 그래서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당시 원로원 세력을 진압하고 그리고 폼페이오스를 제압하러 이집트까지 가요. 폼페이오스가 이집트로 이제 막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폼페이오스 제압하고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예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실제로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는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집트 지역까지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이제 얻게 되고 삼두 정치였던 것이 이제 카이사르 단독 정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재정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단독 정부로 인해서 재정의 기틀이 마련되려고 하자 이러한 것에 불만을 품었던 부하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되면서 이제 카이사르의 그런 단독 정부는 끝나게 되고요. 이후에 카이사르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제 브루투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그 세력을 격퇴하러 가게 되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부하 레피두스를 끌어들여서 제2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레피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전개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두 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중해 지역의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갖게 되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점령하면서 이 클레오파트라랑 또 눈이 맞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눈이 맞아서 로마의 권력을 이집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옥타비아누스가 빡쳐가지고 이제 이 안토니우스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면서 모든 권력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와 같은 권력, 군대 통수권과 재정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실질적인 재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 실질적인 재정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재정이라는 거는 자기 자식에게 이제 세습을 해줄 때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세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이제 세습을 하게 되고 이제 이때 황제로서 내가 황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제일 시민이다 프린켐스라고 지칭을 하지만 형식만 공화정일 뿐 실제로는 황제 통치 체제가 된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는 약 100여 년 정도는 로마가 굉장히 평화를 맞이해요. 그때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오현제 시대까지를 이제 굉장히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하고요. 이때가 제일 영토도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건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굉장한
철학자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이 이전의 오현제들은 다 세습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마지막 이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아들이 그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게 되면서 또다시 로마가 혼란스러운 시기로 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당시 로마가 최대 영역을 확장했을 때예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었던 그 지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여기 해안 지역, 그리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 로마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터키, 아마 이때는 파르티아 지역까지도 영토를 지금 확장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 이후로 로마가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어떻게 쇠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문화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또 10분으로 요약한 로마 역사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해를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